관심 있어 하는 데도 있고. 떨려요?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됐다. 니도 무서운 거 하나 있네. 재밌냐 이게? 너무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나? 그날 아침 태풍 상사 사무실에는 낯선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구석에 전기난로가 작은 불씨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웅크린 채 앉은 모자는 회사의 대표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태풍은 의자 2개를 붙여 그 위에 이불을 덮었고 어머니 정정민은 그 옆에서 코를 고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동안의 추위와 피로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듯 모자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집고 들어오자 태풍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 출근하던 오미선이 문을 열며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풍 씨?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태풍은 허둥지둥 일어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집 정리가 안 돼서요. 그냥 하루만. 괜찮습니다. 미선은 차마 뭐라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컵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며 웃어 보이는 태풍의 말에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컵라면은 혼자 먹을 때 괜찮은 거예요. 이젠 같이 드세요. 그 말에는 짧은 걱정과 긴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태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많으면 캐리어로 끌고 오세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태풍은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 방은 좁아도 사람 냄새는 나니까. 그녀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풍과 어머니 정정민은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길마다 연탄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손엔 캐리어, 다른 손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정민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선 씨가 우리를 이렇게 챙겨도 괜찮을까? 태풍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처럼요. 골목 끝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대문에는 오시네라고 적힌 나무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조금 낡았지만 바람은 안 들어요. 미선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오늘 친구 데려왔어? 잠시 후 반바지를 입은 꼬마가 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11반 47번 오범입니다. 그 해맑은 목소리에 정정민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얘의 바른 아이네요. 태풍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 따뜻하네요. 그의 말에 미선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기 보일러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따뜻하거든요. 그날 밤 작은 식탁에 미선의 가족과 태풍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은 국그릇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좀 허전하지만 따뜻한 밥이 최고죠. 정정민은 젓가락을 들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나. 우리 아들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태풍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어요. 미선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남의 집인데 가족이 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날의 밥상은 소박했지만 오래 기억될 만한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방 안에는 연탄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태풍은 모포를 덮고 누운 어머니를 바라보다 천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골목길 위로 고요히 내리비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지. 그때 미선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혹시 잠 안 오세요? 조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 이 집 올 때 저도 그랬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오범이 졸린 눈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형,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요. 정정미가 깔깔 웃었고 미선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잠시나마 세상 근심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과 웃음은 태풍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듯 이 따뜻한 집이 그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태풍 상사 사무실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강태풍은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부산에서 계약한 안전화 500켤레. 수입업체로 넘기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이제 그 물건들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남은 유일한 과제였습니다. 500켤레면
하루에 20켤레씩 팔아도 한 달은 걸리겠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고민하세요? 표정이 완전 회계장부네요. 태풍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500화를 다 팔려면 직접 홍보도 뛰고 움직여야 해요. 미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직접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요? 태풍은 창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인터넷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영상 찍어서 홍보합시다. 직접 보여줘야 믿죠. 그날 저녁, 태풍은 오래된 수첩을 펼쳐 친구 목록을 뒤적였습니다. 얘라면? 카메라 좀 만지지. 미선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왕남모 씨요? 클럽 다니던 친구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영상 찍는 일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낡은 카메라 한 대, 삼각대 하나로 그들의 안전화 광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촬영 장소는 공사장 옆 버려진 창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왕남모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지? 태풍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신발, 진짜 튼튼하다고. 미선은 팔짱을 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씨, 제발 무리하지 말아요. 태풍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어요. 이 신발, 진짜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왕남모의 레디, 액션 이라는 외침과 함께 태풍은 두려움 없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유리병들이 바스러지며 짧은 비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끝은 멀쩡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프에서도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지만 안전화는 끄떡없었습니다. 컷, 왕남모가 소리쳤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광고 모델로 나가도 되겠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막았습니다. 태풍씨, 진짜 미쳤어요. 근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태풍은 땀에 젖은 얼굴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해야 믿죠. 이 신발, 진짜니까. 그날 밤, 셋은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왕남모가 화면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빛도 안 좋은데 분위기 기가 막히네. 약간 다큐 같아. 미선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뛰면 신발도 빛나는 법이네요. 태풍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래요. 망해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왕남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영상은 내가 편집해서 내일까지 줄게. 근데 제목은 뭐로 할래? 태풍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사람들. 어떨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태풍 상사, 어울리네요.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영상 속 그는 유리병 위를 뛰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깨져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풍은 모니터 앞에서 미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시작한 것 같아요.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발 광고가 아니네요. 살아남는 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빛 위로 먼지가 부유했고 그것이 마치 새로 피어난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태풍은 고개를 들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가 보여줘야죠. 미선은 피곤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수화기를 들고 숨을 고르더니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태풍 상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안전화 영상 보셨나요?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 뚜뚜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10군데 중 9군데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라도, 단 한 군데라도. 그 말에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10번째네요.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그녀는 수화기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풍 상사 오미선 주임입니다. 저희 제품 직접 한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잠시의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였습니다. 직접 와서 얘기 좀 나눠보시죠.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됐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사무실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태풍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했고 미선은 거울 앞에서 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신발은
아, 이상해요. 발음이 꼬여요. 태풍은 웃으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오주임님은 시연 담당. 시연이라니, 저 그런 거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죠. 그 말에 미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은 그녀의 스카프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걸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떨려요? 나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스카프를 매만지며 웃는 태풍의 표정에 미선은 말없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겠네요. 태풍이 농담처럼 말하자 미선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이라뇨.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이왕이면 멋있게 시작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창문 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항구 쪽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은 마치 그들의 희망처럼 작고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겨울의 찬 공기가 두 사람의 숨결을 흩날렸습니다. 태풍은 준비해온 샘플 신발 상자를 품에 안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이제 보여줄 일만 남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선은 손에 든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태풍씨, 혹시 실수하면 그럼 제가 바로 커버치죠. 진짜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저는 이 신발보다 자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미선은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실에는 3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 실장, 그리고 젊은 과장.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풍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안전화로 유리 파편 위에서도 상처 하나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유리 조각이 든 투명 박스를 바닥에 놓고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보세요. 진짜로 이 신발이 저를 지켜줘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신발 진짜 괜찮네요. 일단 100켤레만 먼저 계약하시죠. 잘 팔리면 추가 계약도 할게요. 그 순간 미선은 놀라서 태풍을 쳐다봤습니다. 태풍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후회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해냈네요. 미선은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400켤레 남았잖아요. 두 사람의 웃음이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있던 태풍 상사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작은 봄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 사라진 항구 도로를 지나 태풍은 정찰안과 함께 슈박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활기찼던 그곳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무 냄새까지 그 모든 게 살아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은 적막했습니다. 불 꺼진 공장, 텅 빈 창고, 먼지 쌓인 컨베이어 벨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며칠 전까진 신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태풍은 문을 걷어차며 허공에 외쳤습니다. 정찰안이 창고 구석을 비추자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그 소리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피투성이가 된 신발 사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풍이 다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신발 다 어디 갔어요? 신발 사장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달들이 다 가져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 돈은요? 500만 원은 어디 갔냐고요? 그는 태풍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거라도 줬으니 내가 살아있는 거지. 태풍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찰안이 뒤에서 그를 말렸습니다. 이봐, 젊은이. 여기서 화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죽은 거래는 되살릴 수 없어. 하지만 태풍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날 밤 태풍은 부산 항구 근처의 뒷골목을 뒤졌습니다. 낡은 공장 창고, 커다란 트럭 몇 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그림자들. 그 사이로 트럭에 실린 박스들을 확인하던 사람 하나가 돌아섰습니다. 표현준이었습니다. 재밌냐? 이게. 태풍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노로 떨렸습니다. 표현준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배워두라. 태풍의 발끝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미선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길 거면 똑같이 화내지 마요. 차라리 생각으로 이겨요. 태풍은 한참 동안 표현준을 노려보다가 주먹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걸어나갔습니다. 표현준은 비웃으며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의욕으로 뭐라도 해보라고. 세상은 내 편 아니야. 노을이 물든 바닷가. 태풍은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팔지도 못한 안전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외치던 그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신발. 세상 어디서도 버티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발은 그저 차가운 고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태풍은 신발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한계인가요, 아버지? 눈물이 떨어져 신발끈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걷다 미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태풍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풍아?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쓰레기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어? 태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망했어요. 또요? 정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 너무 애쓰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도 돼. 그 한마디에 태풍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의 품에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산거래, 손실명세서, 그리고 신발 광고 영상의 원본 파일.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자. 태풍은 마우스를 움직여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프로젝트 상사맨이었습니다. 팔 물건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는 이탈리아 반품 계약서에서 배운 환율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제조력, 우리가 직접 보여주면 돼. 중간상 빼고 바로 수출로 가자. 그는 잠들어 있던 창고 계약서를 꺼내 새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빛이 비추었습니다. 태풍은 피로한 눈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끝엔 다시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태풍 상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먼동이 트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태풍의 이름처럼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